오늘은 전근대 한국사에 의해 그 고려의 통치체제와 국제질서의 변동, 세 번째 문벌사회의 갈등과 무신정권의 성립 내용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버라이어티 여기 이렇게 풀었다 놨다 하려고 요걸 한번 써봤어요. 자, 먼저 그 디딤 동영상으로 묘총의 석용 전도 운동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 부분도 역시 중학교 때 배울 때 고려사회 문벌사회의 모순 대표적인 사건 두 가지 하면 뭐와 뭐 이야기했어요? 이자기민항과 묘총의 석용천도 운동 난 이야기했죠. 그래서 묘총의 석용천도 운동을 통해서 고려 문벌사회의 모순은 극에 달았고 여기에서 이제 고려 왕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 가서 한번 더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어차피 디딤 동영상이니까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학습 목표 문벌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말할 수 있다. 문벌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말할 수 있다. 아까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벌사회의 모순을 보여주는 사건 두 개, 이자기민항과 묘청의 석용천도 운동으로 문벌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말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의 정치 운영을 고려초와 비교할 수 있다 그러는데 결국은 무신집권기의 정치 운영이 고려초보다도 더 모순에 가득 찼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 같아요. 학습 목표에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우리 무신집권기의 신분해방운동을 전개했던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습니까? 만적 있죠? 그래서 만적 입장에서 무신정변을 한번 보자. 최충훈의 산호였던 만적의 입장에서 무신정변을 볼 때 정치 운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학습 목표를 약간 한번 변형을 한번 해봤어요. 먼저 이자기민항과 석용천도 운동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문벌입니다. 사실 아마 우리 친구들 중학교 때 학습할 때 그랬고요. 우리 선생님도 작년까지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를 수업할 때 이 부분을 문벌이라고 하지 않고 문벌 귀족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문벌 귀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015에서는 교육과정의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벌 귀족의 귀족이라는 단어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귀족이라는 단어를 쓰면 어떤 성격이 좀 강하냐면 귀족이라는 단어를 쓰면 좀 어떤 성격이 강할까요? 귀족은 좀 어떤 성격이 강하냐면 요 세습 성격이 좀 더 강한 거예요. 그런데 분석을 해보니 고려 사회가 꼭 그렇게 세습적인 관료 사회는 아니야. 이게 이 세습 귀족 그게 반대말이 바로 이제 관료거든요. 관료는 그래도 좀 세습보다는 능력. 여기서 능력이라고 한다면 뭐 이야기할까요? 당연히 과거겠죠.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고려 사회에서 과거 제도가 제 역할을 했던 사회였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였대요. 귀족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문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나은데 그동안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차라리 귀족이라는 단어보다 문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좀 이렇게 바뀐 거고요. 자, 여러 대에 걸쳐 그랬는데 여러 대는 대개 이제 3대입니다. 3대. 뒤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고위 관료는 3대 5품 이상입니다. 3대 5품 이상. 특징, 과거와 음소를 통하여 고위 관직을 독점했고 문벌 간의 혼인관계를 맺어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여기 보면 과거와 음소. 과거는 그래도 능력이고요. 시험 봐갖고 되는 거니까요. 음소는 이건 뭐냐면 과거 시험이 음소요. 뭐라고요? 과거 시험이 음소요. 그러니까 음소는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도 뭐가 되는 거예요? 관료가 되는 거죠.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관료가 됐다 그러면 요 음소는 어떤 성격이 강한 거예요? 음소는 좀 세습적인 성격이 강한 거죠. 그래서 고려 사회에서 세습적인 성격이 강한 음소를 통해서 관리가 된 사람이 맞냐? 그래도 능력을 중요시하는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관리가 된 사람이 맞냐? 옛날에는 음소를 통한 사람이 많다고 봤던 거고요. 요즘은 그래도 뭐보다는 음소보다는 뭐가 많다. 과거 시험을 본 사람이 더 많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어때요? 문벌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자, 문벌 간의 경쟁은 사회적 모순과 정치적 갈등으로 나타나게 됐다.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순은 뭘까요? 모순은. 이 모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문벌 귀족들도 맨 처음에는 호족 출신이었어요. 이 사람들 뭐에 반발했죠? 신라 말에 진골 귀족이 반발했죠. 이 진골 귀족은 능력의 세습이었죠.
그러니까 호족들이 볼 때는 본인들이 진골 귀족보다는 능력이 뛰어났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발하면서 뭐예요? 고려사회가 된 거죠. 따라서 고려사회는 신라사회보다는 어떤 사회예요? 개방적 성격이 당연히 강했겠죠. 그죠? 그런데 개방적 성격이 강했는데 가면 갈수록 뭐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음서가 등장하면서 물론 능력도 중요하지만 또 뭘 따지는 사회, 뭘 따져요? 세습을 따지는 사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고려 사회는 맨 처음에는 개방적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어떤 성격이 강해진 거예요. 폐쇄적 성격이 강해지게 되는 거죠. 이 폐쇄적 성격이 강해지면 이제 새롭게 중앙 관료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가능성이 그만큼 어때요? 줄어들게 되죠. 이게 바로 무슨 일이죠? 개방적인 사회가 가면 갈수록 어떤 성격이 간다? 폐쇄적인 사회로 바뀐다. 이게 바로 뭐라는 이야기예요?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모순 이야기. 그래서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고려 사회에서의 고위 관료 기준은 5품 이상입니다. 5품 이상. 그리고 이거 3대입니다. 3대. 3대 정도. 왜 그러냐면 3대 정도 해서 5품 이상 올라가면 무슨 혜택을 줬냐면 음세 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3대 5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장면 한번 봅니다. 배경. 경원이 씨 집안. 2. 왕실과 계속된 혼인을 통하여 유력한 외척 가문으로 성장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고위 관리, 고위 간직은 누가 다 차지를 했을까요? 경원이 씨들이 차지하게 된 거죠. 경원이 씨들이 고위 간직을 다 차지하게 되다 보니 그 다음에 등장했던 집안들은 어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고려 사회가 가면 갈수록 어떤 사회? 폐쇄적인 성격이 의로 바뀌는 거죠. 이게 모순이었다. 자, 그리고 이자겸은 권력을 독점을 하면서 이제 뭐가 되려고 그래요, 스스로. 이거 제가 이제 유튜브라 말을 못 하겠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이야기를 할게요. 오프라인에서 이야기해요. 유튜브에서는 욕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욕설이 되기 때문에. 자, 아무튼, 위험을 느낀 인종과 측근 세력이 이자겸의 제거를 시도하자, 이자겸이 부하였던 척준경. 이 척준경은 누구냐면, 옛날에 여진을 정벌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별무방. 장군 이름, 두 글자. 그렇죠. 윤관 장군이죠. 윤관이 여진족을 정벌할 때 옆에 부장으로 같이 전쟁터로 갔던 게 누구냐면 척준경입니다. 그래서 척준경 하면 유튜브에 가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싸움꾼 하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척준경이라고 떠요. 척준경이라고. 척준경이라고 뜰 정도로 뭐 엄청난 뭐 여포, 삼국지로 따지면 여포 이상 가는 그런 카리스마 있었던 쌍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자겸이 척준경을 포섭을 해서 자기 부장으로 만들죠. 자기 부장으로 만듭니다. 흔히 이제 삼국지에서 보면 여포와 동탁권의 관계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때요? 이자겸의 힘이 세지자 인종이 척준경을 포섭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겸을 제거하고 나중에는 척준경까지도 제거를 했다. 여기 이자겸이 힘이 얼마나 강했느냐면 이자겸 예종. 자, 예종의 와이프가 이자겸의 딸이었어요. 둘째 딸입니다. 그 다음에 예종과 이자겸의 딸 문경태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인종이에요. 근데 인종이 결혼을 했는데 인종이 누구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자겸의 세 번째 딸, 이자겸의 네 번째 딸과 결혼해요. 그러면 인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와이프가 한편으로 볼 때는 여보 당신 마누라인데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이모죠. 그러니까 엄마인 문경태후가 어떻게 보면 엄마인데 한편으로 볼 때요. 큰 이모네요. 아빠인데 아빠인데 뭐예요? 뭐죠? 이게 어, 이모부네요. 이모부. 이게 애매한 족보였죠? 애매한 족보예요. 이쯤 되니까 이자겸이 뭘 욕심낸 거였어요. 왕 자리까지 욕심을 냈다. 이자겸의 날인데 이자겸이 이렇게 왕 자리까지 욕심내게 된 것은 그만큼 뭐 문벌 사회가 어때요? 폐쇄되게 됐다라는 걸 그냥 간접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묘청의 석용천도운동입니다. 묘청의 석용천도운동이 전개됐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자겸이 우리 저번에 금나라가 고려의 군신관계를 요구하자 이자겸 즉 여기서 볼 때는 개경파입니다. 개경파가 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였죠. 개경파입니다. 이에 비해서 석영파는 석영을 중심으로 해서 등장한 새로운 신진 세력이에요. 이 사람들은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고 이 사람들은 새롭게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때요? 도전하기 위해서 권력에 도전하면서 좀 진보적이 됐겠죠. 자, 개경파 사상으로 따지면 유교. 석영파는 석영으로 전도하자 풍수지리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이었던 난가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외교적으로 볼 때 개경파는 사대주의입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이자겸의 논리였죠. 자, 석영파는 이에 비해서 칭제권은
금나라가 우리나라에게 신하의 나라를 요구했던 이유는 주변 국가는 다 황제라는 칭호를 쓰고 연호를 쓰는데 우리나라만 황제와 연호를 쓰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도 칭제 권한하고요. 고려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칭제 권한했던 게 누구였어요? 광종이었죠. 네, 그리고 금나라 정벌해버리자. 이 싸가지 없는 금나라 정벌해보자. 이 금나라를 정벌해보자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윤관이 동북구성을 차지한 게 안한한 게 몇 년이냐면 1107년이었어요. 그리고 1115년에 금이 건국이 돼요. 그 다음에 1127년에 이 금나라가 어디를 차지해요? 화북지방을 차지해요.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요? 20년 만이죠. 20년 만에 우리나라의 조정에 와서 제발 동북구성을 돌려주기만 하면 세세 만만 년 당신의 나라에게 뭘 바치겠습니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친구들이 20년 만에 중국 땅 절반을 차지하고 고려에 뭘 요구한 거예요? 군신관계를 요구한 거예요. 석영파들의 입장에 볼 때는 기가 막히죠. 쟤들은 됐는데 왜 우리는 못 되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금국정벌을 주장합니다. 개경파 신라계승, 석영파 고구려계승, 전도 반대 찬성, 대표적인 인물 잘 아시죠? 개경파의 대표적인 인물 김부식, 석영파의 대표적인 인물 묘청, 정의상 등이 있어요. 자, 이렇게 쭉 되는 거고요. 금방 하던 내용이고요. 자, 1년 만에 정부군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아까 이제 석영 근방에서 일어났는데, 자, 1년 만에 진압이 됐고, 이 사건을 놓고 신채호 선생님은 조선 역사 1000년 내 최대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우리 고려 사회 아니면 우리나라의 뿌리는 두 개의 뿌리가 있다. 하나는 한반도 남부의 뿌리를 둔 세력과 하나는 만주 지역의 뿌리를 둔 세력이 있었는데 요 둘이 서로 싸운 거죠. 한반도의 중심을 둔 세력과 그다음에 만주 지역의 중심을 둔 세력이 싸웠는데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를 거둔 거예요? 만주 지역의 중심 아니 한반도의 중심을 둔 세력들이 싸우게 됐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뭐가 사라진 거예요? 만주 지역의 근거를 둔 만주파가 사라지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한반도 중심의 조그마한 사대주의 국가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우리 신채호 선생님 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무신정변 보도록 합니다. 배경. 아까 신채호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조선 역사 1000년 세대 사건은 좀 더 조사해서 발표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그 책자로도 많으니까요. 자, 무신정변 보도록 합니다. 배경. 문신과 차별 대우에 대한 무신의 불만이었다. 고려라는 나라는요, 무신은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았죠. 그죠? 세습군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신은 과거 시험도 봤었죠. 그러다 보니 높은 자리는 누가 다 차지하냐면 문신들이 다 차지했어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아까 제가 윤관 이야기했는데 윤관 장군 그랬죠.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장군 출신 아니에요. 우리가 유명한 강감찬 장군 그러잖아요. 강감찬도 역시 무신이 아니라 뭐예요? 문신이에요. 옛날에 저게 서희 건설에 그렇죠. 서희 스탈러스의 서희 장군. 우리 저 뭐였어요? 고란주기 쳐들어왔을 때 단판을 했던 서희 역시 문신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전쟁이 일어나서 싸움을 하면 무신들이지만 상은 누가 탔다는 이야기예요. 문신들이 탔다는 이야기예요. 왜? 고위간직은 누가 다 차지했으니까. 총사령관 다 누구니까. 문신이었으니까. 문신들이 불만이 많았죠. 그 다음에 자 문신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문신들에게 월급을 줄 땅이 부족하게 돼요. 아무래도 이제 월급은 한정돼 있고 관리가 늘어나게 되면 문제가 생겼겠죠. 그래서 이제 문신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서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빼앗아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에게 월급도 못 줘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무신정변이 일어난 거죠. 자, 무신정변이 일어났고요. 무신정변은 고려 전기와 후기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아니, 고려 전기와 후기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고려 전기는 집권 세력이 문벌이었다. 이후에는 이제 어때요? 무신과 특히 이제 원나라 지배 이후에 누가 등장합니까? 권문세죠. 자, 고려 무신정변 이전에는 전식과 이후에는 농장, 불교 선태종, 후기에는 조계종, 그 다음에 정치기구 전기에는 도병마사, 후기에는 도평이사단인데요. 아무튼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해서 고려는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아무튼 무신정변 보현원 사건이 일어나요. 보현원 사건. 예, 제가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또 따로 이야기를 할게요. 오, 재밌죠? 이소웅이라는 사람, 원브레인, 한뇌라는 사람. 이 한뇌, 원브레인 얘가 20살 먹은 문신이에요. 문신이
육신먹은 이소훈하고 수박 경기를 냈죠. 요즘으로 따지면 뭐 가라데 정도 손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넘어지르는 건데 그 경기를 내서 얘가 이겨요. 한내 원브레인이 이겨요. 20살짜리가. 그래서 육신먹은 문신의 뺨을 때리죠. 그 자리에 있었던 그래서 그 옆에 있었던 누굽니까? 무신들이 왕을 지키고 있었던 무신들이 칼을 뽑아서 문신들을 다 죽여버리죠. 이게 보현원 사건 무신정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신들을 다 죽이고 나서 이제 어때요? 무신들이 어디로 쳐들어가요? 개경으로 쳐들어가서 마저 남아있던 문신들을 다 죽이고 권력을 장악했다. 1170년 무신정변인데요. 그래서 무신들이 주요 권력을 차지했고 중방을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했다. 맨 처음에 이제 어때요? 무신 중심의 정치 처음으로 했던 것은 뭐예요? 중방입니다. 중방. 처음에는 중방. 그러다가 이제 이의방 정중부까지는 중방. 그 다음에 경대승 때는 뭘 만들었냐면 중방이었다가 경대승 때 뭘 만들어요? 신변보호를 위한 사병집단 뭐예요? 도방을 만들죠. 도방. 그래서 경대승 때는 이게 도방으로 바뀌어요. 경대승 때는. 근데 이제 경대승이 20살 때 권력을 잡았는데 주위에 이제 무신들이 많으니까 싫으면 앓다가 24살인가 죽어요. 그 다음에 권력을 장악한 게 누구냐면 이의민이요. 이의민이 권력을 장악한 건 의미가 굉장히 컸죠. 왜 권력이 컸을까요? 아까 이제 제가 시작할 때 학습 목표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얘는 뭐 출신이에요? 천민 출신이에요. 천민 출신이에요. 엄마는 경주구만 옥계사의 사찰 노비였고요. 아빠는 소금 장수였어요. 얘가 정말 엄청난 쌈꾼이어서 경주 지방의 관리가 처치를 못해서 얘를 중앙으로 보냈는데 중앙에서 얘가 이제 어때요? 군인이 된 거죠. 쌈 잘하니까. 그래서 고려 최고 권력자가 됐는데 중요한 건 천민 출신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음인의 옆집 살고 있던 애가 누구였냐면 최충원이 나중에 이음인이 사냥을 갈 때 경호를 하러 가서 사냥하러 간 이음인을 사냥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최충원이 권력을 잡고 최충원이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는 최고 권력 기구가 뭘로 바뀌냐면 교정도감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중방, 도방, 교정도감 이렇게 됐고 나중에 최우 때는 뭐가 등장합니까? 자기 집에서 마음대로 관리를 임명합니다. 정방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정방까지. 자, 도방 사병 일단이었고요. 선별초 왜 만들었죠?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죠? 몽골군과 싸우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대였죠? 선별초, 몽고 항전 있으니까 쓰자 그냥 뭐. 방. 자, 이거를 몽골 항전 이렇게 되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도방과 함께 군사기구가 됐다. 그 다음에 정방, 최후가 자기 집에 만들었고 여기서 뭘 장하겠다? 인사권을 장하겠다. 요 정방은 나중에 누가 없애냐면 공민왕이 없어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공민왕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정방을 없앴다는 이야기는 정방이 그만큼 어때요? 왕권 강화의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겠죠. 자, 무신집권기에 농민과 천민의 봉기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배경, 아까 한번 봤어요. 무신들의 전횡으로 지배체제에 대한 물란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방 간의 수달이 심화됐고요.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집니다. 아마 대표적인 건 이제 불질른 게 누굴까요? 누구예요? 바로 이음인이었겠죠. 이음인이요. 자, 망이 망소의 난, 성이 망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난을 일으킨 곳이 명학소죠. 명학소.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향과 부곡은 농사를 짓는 특수천면 집단입니다. 소는 수공업에 종사했던 특수천면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망이와 망소이가 명학소에서 만란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신분이 천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명학소에서 일어난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무신정권입니다. 1176년이니까 무신정권은 명학소를 충순현으로 승격을 시켜주기도 했죠.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김삼이와 효심의 난 있었고요. 김삼이와 효심의 난 있었고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건 누구 겁니까? 만정은한이죠. 만정은한. 이 사람은 최충원의 노비였어요. 최충원의 노비인 만적이 개경의 송악산 뒤에 노비 한 100여 명을 모아놓고 밤에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를 하다가 야 우리 말이야 집에 가서 주인들을 우리가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 고려의 문벌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지. 지배층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 그렇게 하자.
라고 해서 모년 모월 모시에 개경시내에 사는 모든 노비들이 일어나서 주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국가 관청이 있었던 노비 문서를 다 없애버리자. 그러면 우리도 뭐가 될 수 있다. 왕후장성이 될 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한 게 만적의 날입니다. 신분 해방운동의 성격이 강했고요. 요게 그 내용이죠. 여기 그 내용입니다. 여기 아까 봤던 뭐 김삼미와 회심의 날. 이 사람들은 뭐 아무튼 신라 계승운동 뭐 요 성격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망이망소이 있었고요. 그죠? 개경에서는 만적이 있었고요. 이연년의 나는 백제 계승운동입니다. 백제 계승운동.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신정공기에는 굉장히 활발한 그런 농민운동이 다양하게 일어났었던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좀 시간이 길어졌어요. 죄송합니다.